네, 오늘 긴 시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작년에 제가 처음으로 공모 설명회 했었는데 그때는 한 200명 좀 넘게 오셨었는데 오늘은 313명이 등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이 더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데에 기쁘기도 하면서 또 한편 걱정도 되고 마음의 부담도 많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자료들이 좀 시간이 짧아서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좀 부족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 질의응답 세션에서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답변 다 달지 못한 것들은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오늘 질의를 올려주신 여기에다 게시해 주신 것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먼저 답변을 드릴 건데요. 오늘 행사를 하기 전에 또 사전 질의도 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의했던 것들 포함해서 답변을 먼저 개괄적으로 제가 먼저 드리고 각 담당자들이 세부적인 사항들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올해 앞서서 인사 말씀을 저희 파트너 사업실 정리실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큰 시민사회 협력 사업의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현지 파트너의 협업을 강조를 한 점이 올해의 좀 큰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현지 파트너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협력을 필수하긴 하였지만 현지 파트너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 모두 다 여기 책자 받으셨듯이 여기에서 보시면 26페이지에 현지 파트너에 대한 정의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의 범위는 공공부문, CSO, 다자기구, 대학, 교육기관, 연구기관 및 싱크탱크, 민간기관, 기타 이렇게 현지 파트너의 범위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사업 기획하실 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모 제안 안내서 26페이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또 변경되었던 사항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평가할 때 우리 CPS에서 중점 협력국에 해당하는지 중점 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올해 이 부분이 평가 요소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PS의 비중점 협력 국가인 경우라도 뭐 별다른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요. 오히려 비중점 국가의 사업들도 동일하게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저희 평가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그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경사항 중에 또 면접을 할 때 저희 면접 심사에 올라오시면 사업 참여자, 사업 PM이 반드시 참석하고 발표를 하실 수 있게 요거를 필수 조건으로 넣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사업 면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면접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해외에 출장 중이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 꼭 양지 바라고요. 대신에 이제 정말로 부득이하게 사업 참여 대표 PM이 발표를 못 하시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셨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에게 별도로 공문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조정 없이 현장 당일에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감점 요소가 되니까 그 부분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장애 특정적 사업인 경우 저희가 9대1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장애 특정적 사업은 저희 공모 안내서 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대1 해당 사업 관련해서는 장애 당사자 기관이 제안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단체에서 제안한 장애 특정적 사업인 경우에만 9대1로 인정을 해드리는데요. 두 번째 장애인 단체에서 제안한 장애 특정적 사업이라고 하면은 그 정관에 장애인에 대한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명기하고 있는 단체가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장애 특정적 사업만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9대1로 매칭 비율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편 김에 그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 이제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컨소시엄은 작년부터 저희가 장려를 해서 중소형 기관이 포함된 기관에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9대 1로 분담 비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기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요. 컨소시엄으로 사업으로 제안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제한 개수 상한 3개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단독인 경우에는 분담금 비율이 컨소시엄이 아니라 단독인 경우에는 중소형 기관이라도 분담금 비율이 8대 2로 고정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속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24페이지와 25페이지에 대해서 지속사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사업을 제안하실 때에는 요건이 3가지가 있는데 동일한 사업 수행기관, 동일한 사업 대상 지역, 동일한 사업의 영향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하는 사업인 경우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사업 수행기관은 동일하더라도 현지 파트너 기관은 변경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 결과 보고서는 생략됩니다. 대신에 사전 심사는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전 심사는 같이 들어가고요. 그 현장 파견 인력이 필수인지도 여쭤보셨는데 저희 모든 사업에서 가급적 현장 인력을 파견해서 사업을 관리를 하시는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협력이 일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상주 인력 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좀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사업을 추진을 하실 때 현장 상주 인력을 꼭 배치를 하실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8페이지에 보면 비현금성 재원 가치 산정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질문 주신 내용들 보니까 현물 재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주셨던데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비현금성 재원 가치 산정 방법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으니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궁금하신 사항도 되게 많으셨는데 늘 이제 가장 공모 설명회에 오면은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사업이 보건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보건 요소도 포함되어 있고 교육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어디로 들어가면 더 유리할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마 공모 설명회 계속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정해진 답변이 이 사업의 성과가 가장 밀접한 분야로 지원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안하시는 기관에서는 조금이라도 경쟁률이 적은 분야로 좀 지원을 하고 싶으셔서 여쭤보실 수는 있는데 아까 이제 저희 김진주 과장이 발표한 공모 관련 작년 공모 결과 분석한 내용에서 보시면 분야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분야에 들어간다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또 그러면 분야별로 쿼터가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 분야별로 쿼터도 없고 지금 사업별로 고득점 순으로 저희가 사업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쿼터도 별도로 없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정유혜 실장님이 인사 말씀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듯이 저희가 앞으로는 지금 진입형, 성장형 이렇게 사업이 나눠져 있는데 성장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 그리고 진입형 기관은 사업 실적이 없는 기관들이 주로 들어오기는 하지만 사업 실적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진입형으로 들어오시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내년부터는 저희가 요거를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인 개편 내용을 6월 달에 저희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의견 들을 예정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선정이 되지 않은 사업들을 다시 올해에도 다시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사업 미선정된 사업을 재시도할 때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코이카 홈페이지에 보면 VOC라고 고객의 소리에 이제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저희한테 이 심사 결과에 대해서 심사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셔서 작년 평가 심사 의견들 좀 참고하시면은 올해 조금 더 보완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그 이외에 저희 질문에 온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들이 답변을 조금 드리고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제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협력사업팀의 김진주 과장입니다. 저는 공모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나 양식 관련 질의 주셨는데요. 예산서나 사업 관련 양식 그리고 제안서 작성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약 2주 후에 저희가 안내드린 코이카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할 예정이니 그곳에서 자료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 사업에 대한 심사 주체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심사 주체는 코이카 본부가 맞고요. 지속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사무소가 작성은 합니다. 다만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가 진행되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사업의 심사 절차인데요. 서면 심사는 생략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팀장님께서 안내해 주신 대로 24, 25페이지에 걸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전 결과 보고서 제출도 불요하지만 조사 내용상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는 제출 가능합니다. 이 내용도 해당 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건비 현물 관련해서도 안내해 주신 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미 타정부 지원 과제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100%가 초과되면 안 됩니다. 이를 고려하셔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상 국가에 대한 질의 주셨는데요. 이미 A 국가에 대해서 진입형 사업을 완료했는데 B 국가에서도 진입형으로 신규 사업 지원 가능한지?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 지역을 한 국가에서 2개의 지역으로 가능하냐라는 질의도 주셨는데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지역에 대한 품질 있는 사업 관리 역량을 심의 시에 잘 입증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경험이 있어도 진입형 사업 진행 가능하고요.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을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좀 명확하게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개도국의 취약계층의 권리 증진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의 대목적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의 목표에는 맞출 필요는 없는데요. 개별 사업은 사업의 속성에 따라 그 목표를 설정하시고 PDM을 수립하시면 되는데 이 대목적을 기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사 방법에 대해서 문의 주셨는데요. 서면 심사는 말 그대로 심의위원이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고요. 면접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제가 답변 드리지 못한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Q&A 제안서 양식이라든지 참고 자료 업로드 해드릴 때 그때 Q&A가 함께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신 질의는 모두 그때 답변이 나가게 됩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이어서 지속사업 관련 내용과 가감점 사항 관련해서 질의 주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속사업에서 사전 수요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 사전 수요가 상반기 현황 보고서와 전 단계 약정이행 결과 보고서를 말하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지속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유형에 따라서 그룹 A, B, C로 구분이 되고 그룹 A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현황 보고서를 대신해서 자체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룹 B의 경우에는 전 단계 약정 이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의 최대 지원 연한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의미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지속사업은 진입형이 최대 6년, 성장형이 최대 9년까지 지원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입형과 성장형의 사업 기간이 각각 2년과 2년에서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지속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 단계의 사업 기간을 합산했을 때 잔여 사업 기간들이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현장 점검 후에 바로 서면 심사라고 했는데 현장 점검 평가가 나쁘면 면접 심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은 면접 심사 때 참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서 면접 심사 진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고요. 면접 심사는 필수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제재 이력의 감점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의제재 이력 중에서도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 건에 대해서 각각 마이너스 1점으로 감점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한 개 기관에서 최대 운영 가능한 사업 수에 제한이 있는지 질의 주셨는데요. 공모에 제한하는 사업 개수에는 제한이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의 개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소시엄의 분담금을 대표기관이 모두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각각 대표기관과 구성기관의 분담 비율에 제약이 있는지에서 질문 주셨는데요. 컨소시엄 분담금은 대표기관과 구성기관이 각각 협의하셔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각 대표기관과 구성기관 별로 분담하셔야 되는 금액이나 비율에 제한이 있지 않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한형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한형 사업 5개 후보 사업은 확정인가 문의 주셨고 확정입니다. 만약에 적절한 제안서가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이 보류될 수 있는지요? 네, 80점 이상의 적격 제안서가 없는 후보 사업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질문이 시민사회 협력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제한형 사업 후보 5개가 되는 국가들은 추가적으로 주제별의 일반 공모 사업이 확정되는 데 제한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분야별 쿼터도 없고 국가별 쿼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심의해서 고득점을 득한 사업들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한형 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예산당국에 일반 공모 사업과 제한형 공모 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한형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의 그 사업소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인당 예산 관련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공모 안내서 131페이지를 봐주시면 1인당 수혜자 예산을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올해 제안서부터 이 내용을 포함하게 된 사유는요. 사업비는 단순한 총액이 아니라 성과 지향적 투입 구조를 갖춰야 되고 이 기준이 되는 단가나 선정 방식은 검증된 비용 구조나 유사 사업 경험에 기반해야 실제로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얼마나 현실성과 타당성을 갖춰 예산이 수립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동 내용을 추가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인당 수혜자 비용 관련해서 또 추가 질문 주셨는데요. 1인당 비용이 높을 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수혜자 수가 적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예산 기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함이니 수혜자 수가 적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괜찮습니다. 다음 질문은 청년 채용 관련입니다. 34세 이하 청년 채용 예정이었으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채용이 미달성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 질문을 주셨고요. 저희 심사 항목 중에 이미 가점을 받아서 해당 사업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 가점을 받지 않더라면 선정되었을 수도 있는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공정성을 생각했을 때 저희 코이카에서 제재를 드리는 건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따라서 파트너 기관에서도 공정한 공모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청년 채용이 가능하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점 사항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저희가 안내서에 추가한 내용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인력 투입을 계획하시고 제안서를 내신 그 제안 당시와 실행 협의 당시에 이제 제안 인력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미 공모 심사를 할 때 투입 인력들에 대한 검토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동급 인력을 투입하시도록 권장하고 있고 기관 내부 사정상 인력 투입이 확정되기 어려우신 상황이면 미정으로 적어주시는 게 공정한 심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지 지역조사 관련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현지 지역조사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야 되는지 아니면 화상회의 또는 문헌조사로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조사를 권고드립니다. 사업을 수행하시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 사업이 타당한지 사업 활동이 정말 현실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파트너 기관에서도 현장에 방문하시고 여건을 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심의를 할 때도 위험관리 계획도 보다 탄탄하게 제시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정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면접 심사 때 사업 책임자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가 아까 감점 처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다시 제안서를 공모 안내서를 확인해 보니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적시에 만약에 핵심 사업 책임자 참여 및 발표가 필수인데 만약에 그 부득이한 사유로 그 핵심 투입 인력 내에서 발표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사유를 명시한 공문을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적시에 공문 제출하지 않고 변경을 하시거나 불참하시는 경우에는 결격 사유가 되니 이 점 다시 한번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의 왔었던 것 중에 아직 답변 안 드렸던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대학이 신청 자격으로 되어 있는 경우 산단 실적이 인정되는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쭤보셨는데 요거 산단 실적으로 대학교 같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오늘은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 더 흘렀는데요. 내일 다시 저희가 분야별 컨설팅을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분야별 컨설팅은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1부,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2부 이렇게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같은 건물에 있는 4층 아테네 홀에서 교육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있을 예정이고 또 베를린 홀에서는 보건 분야에 대한 컨설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부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아테네 홀에서는 농어촌 개발 분야, 또 베를린 홀에서는 다분야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서 오늘도 해소되지 못한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분야 관련한 내용들은 분야별 설명회를 통해서 또 궁금한 점들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동안 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텐데 조금 더 힘내셔서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